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은행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제 은행에서 하는 금융 거래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강좌까지 해서 이제 이 1편을 마무리할 텐데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번 1편을 두 강좌에 걸쳐서 할 텐데요. 이 두 강좌가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축상품 공시에 관한 건데요. 약정 이율은 연 단위로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익률 같은 걸 이야기할 때 특별한 말이 없이 몇 퍼센트예요? 라고 돼 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다. 그러면 6개월인데 4%예요. 라는 것은 실제 원금의 4%를 주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4%라는 말 자체가 연수익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절반만 있으니까 실제 6개월이면 후에는 2% 받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연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이율은 연 단위 기준이고요. 수익률을 표시할 때는 세전이냐 세후를 표시해 줘야 돼요. 혼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세후 수익률이죠. net of tax로 실제 내 손에 얼마 받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상품이 좀 더 유리한 거고, 어쨌든 고객이 혼동하지 않도록 세전이냐 세금 뺀 후냐 세전 세후를 표시해 줘야 되고요. 예치 기간이 단계별로 상이할 수 있겠죠. 장기적인 예금이라는 거 중간에 리볼빙 하면서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연수익률을 함께 표시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연수익률과 기타 수익률을 함께 표시할 때는 연수익률이 더 눈에 띄어야 된다. 즉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라는 건 뭐죠? 연수익률 위의 수익률이죠. 고객이 오인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비교할 때는 연수익률로 비교하게 된다. 어렵지 않고요. 자, 은행의 공시입니다. 은행의 공시는 상품 설명서는 당연히 준법감시는 심의가 필요하겠죠. 심의 후에 해야 되고요. 경영 공시를 합니다. 사실 경영 공시를 오셔서 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뉴스에도 나오고 다트라고 그러죠. 금융감독원에서 운용하는 공시 사이트에도 리얼타임으로 바로바로 뜨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공시는 공적으로 보여준다는데 공적으로 볼시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책자를 비치해야 됩니다. 비치하고 혹은 고객 전용 단말기로 알릴 수 있도록 하면 된다. 2년이라는 단어까지 좀 기간까지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시면 되겠지. 자, 은행 광고입니다. 은행 광고인데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엄청 세밀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미지 광고가 있잖아요. 저희 은행은 굉장히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금융상품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규제가 필요한데, 단순히 이미지를 좋게 하는 광고라든가, 새로 어디 영업점을 새로 개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안내에 불과한 거잖아요. 혹은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규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이슈가 되었던 건데,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가 판매 과정에서 적극 개입하는 광고들이 있을 수 있죠. 온라인 포털 사이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녹색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금융 광고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온라인 포털이 좀 주도적으로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등록하라는 거예요. 좀 더 책임과 권한, 책임을 좀 더 부과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리 혹은 중개업자는 상품 광고 시 직접 판매업자 모두에게 확인을 받는다. 자,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 여러 직접 판매, 그러니까 상품을 직접 만들고 직접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보험상품이다 그러면 원수사라는 표현을 쓸 텐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 직접 판매업자의 상품을 가져다가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질 때는 각각의 모두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우리가 광고를 할 텐데 직접 상품을 만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된다. 각각 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판다. 그럼 어때요? 모두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광고에 대해서 혹시 과장 광고라든가 이런 문제들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자, 설명서 약관을 읽도록 권유하는 것은 생략이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 제일 많이 보다면 우리가 이제 케이블 TV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럴 때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가끔 보험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중간에 이제 보험을 좀 이야기하다가 막 본 상품은 뭐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중도의 시세 어쩌고 막 쭉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 약관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꼭 그 아까운 시간에 광고비가 드는 시간에 왜 저걸 꼭 굳이 내보내냐 하면 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서나 약관을 꼭 읽도록 권유하는 것은 생략이 불가하다. 꼭 표시해야 된다. 심지어는 일정 크기, 일정 시간 막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자, 불확실을 확정으로 요인한다. 뭐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불확실한데 확정인 것처럼 해서는 아니 되고요. 지면 제약이 있는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이렇게 조그만 것들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은 축약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제한된 그 공간 속에서 상품을 안내, 광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축약을 좀 허용하고 있다. 자, 개인정보에 관한 겁니다. 개인정보라는 건 뭐냐? 살아있는 개인입니다. 그렇죠?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망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름, 주민번호, 영상입니다. 자, 근데 단순히 이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라는 걸 모르겠는데 요 정보, 간단한 요 정보랑 딱 결합을 하니까 누군지 알겠네. 그러면 어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 대상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일반법이고 기본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개인정보는 당연하고요. 가명정보도 들어갑니다. 가명정보는 뭐냐?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추가 정보라든가 이 정보를 결합하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가명정보가 해당이 됩니다. 가명이긴 하지만 간단한 정보, 이렇게 정보를 결합하게 되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알 수 있다. 그러면 가명정보가 되고요. 이 둘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익명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 이미 돼버린 거죠. 자, 이럴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인데 이게 이제 그 가명정보가 그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란 말을 쓰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써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가령 통계, 연구 등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데 이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한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해당 산업이 발전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통계 연구를 위해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면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 물론 절차와 준수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서 통계 연구를 위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어떤 정보? 가명 정보입니다. 요거까지 좀 체크하시면 좋겠죠. 이게 좀 딜레마죠.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또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되니까 적절한 절충점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입니다.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최소한, 충분한 이러면 틀리겠죠. 목적에 맞는 거기까지, 그렇죠? 생년월일이 필요한데 남자, 여자 구분까지 이루면서는 해당 목적에 맞게 딱 그 부분만 수집을 해야 될 거고요. 목적 외에는 당연히 활용해서는 아니 되고 자, 익명 처리가 가능하면 최대한 익명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자, 법인 대표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의 연락처입니다. 뭐 주민번호 이런 게 아니라 법인 대표의 연락처는 개인정보 비대상이고요. 법인 대표 및 직원의 이름,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있죠? 무슨 치킨 뭐 이런 경우에 상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상호와 주소 이런 것들은 노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사업자 등록번호도요. 자, 그리고 개인정보 안에서도 개인 신용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도의 판단을 위한 정보들이 있겠죠. 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갚아온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할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신용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이 돼야 되겠죠. 좀 더 이렇게 세밀한 부분이니까. 개인 신용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당연히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때는 말 그대로 개인이죠? 개인 신용정보예요. 그러니까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누설이 되었다. 그럼 5일 이내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누설이 되었다는 걸 5일 이내에. 제가 추격을 많이 시켰는데 이렇게 날짜, 숫자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게 참 맞추기 힘든데 이런 것들은 다 기출이 되었던 날짜들이니까 조금 신경 쓰시고 뭐 시험 끝나면 뭐 잊어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날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전까지라도. 자, 개인 신용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냐? 법률에 따르는 경우. 법에 의해서 꼭 하도록 하는 거. 그건 해야지 어떻겠습니까? 법이 하도록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상거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신용으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외상으로 뭐 물건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외상으로 줬다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어쩌지? 당신의 신용도가 어떻게 되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상거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그리고 급박한 생명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당신의 혈액형을 측정하고자 하니 동일해, 사람이 죽어갈 때는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급박한 경우, 누가 봐도 급박한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 자, 그리고 정보 처리자의 이익에 합당한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기록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 자, 그리고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필요하다. 아직 의사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니까. 자, 고유 식별 정보 처리입니다. 고유 식별 정보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등록번호죠. 주민번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유번호를 하나씩 주잖아요. 주민번호. 이게 사실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해서 수많은 정보가, 그게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주민번호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근데 실무적으로는 운전면허 번호도 많이 쓰고 있죠. 예, 운전면허증에 있는 번호. 그 다음에 여권은 여권번호.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번호. 자, 이것들이 고유 식별 정보 처리고,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주민번호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체의 동의보다는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가 있는데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원 카드를 만드는데 주민번호를 모두 적어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주민번호 모두 적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다 그럼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처리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주민번호 함부로 받는 게 아니고요. 자, 주민번호 외에는 동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민번호 외에 어떤 개인 정보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때요?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 별도로 동의받으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 그런데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주민번호는 관리가 매우 엄격하다. 금융기관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주민번호를.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암호화 처리하거나 대내외적으로 어떤 법률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만 진행하는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 정보 중에서도 좀 더 민감한 게 있죠. 민감 정보는 별도의 동의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게 민감한 거냐? 개인의 사상, 개인의 신념, 개인의 건강정보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민감정보는 좀 더 민감하다 보니까 좀 더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간 정보를 수집할 때는. 근데 물론 예외는 있겠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청구 시. 아니 그러면 진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해야 이게 정당한지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업무상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예외가 가능하다. 자,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상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공익 목적 혹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의 이유로 절차에 따라서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녹음 기능은 불가하다. 그렇죠. 영상만 나오죠. 녹음 기능은 아니 된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 신용정보 관리 업무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신용관리를 잘하세요. 엄청 문자 꽤 오죠. 문자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날라오던데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체에게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일즈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도 나의 그 신용관리, 뭐 재테크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잘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금융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융회사가 꼭 출자해야 되느냐 그런 요건은 비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마케팅하는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얼마?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은 안 된다.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이나 물품은 금지하고 있다. 3만 원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커피 쿠폰이더라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오죠? 네.